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눠볼 주제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주택 시장의 움직임, 우선적으로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자체가 우리가 비대면 접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외출 같은 것을 자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거래가 끊길 수밖에 없고요. 거래 절벽이라 유의미한 가격 흐름도 찾지 못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호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 강남구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이 전고점이 23억 같은 경우에 현재 호가로 19억, 현재 막 거래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18억대까지도 내고 협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많이 빠진 것이 이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지은 지, 즉 재건축을 한 지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호가 기준으로 보면 4억 혹은 그 이상의 가격 하락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조정이다, 급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또 하나가 그동안의 이 가격 상승의 아이콘이었던 입주한 지 한 1, 2년 차 되진 어떤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가격 급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을 좀 보러 다니면서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경제 충격이 왔는데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만 따지면 마이너스 33% 정도의 폭락이 왔는데 왜 부동산은 안 그렇지? 좀 시간이 있다가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굵직한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서울 아파트는 과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제 위기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당시 그 다음해였던 1998년에는 서울 집값, 평균 집값입니다. 마이너스 15%, 정확히는 마이너스 14.6%가 하락을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0%, 급매물로는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그렇게 하락을 한,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15%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8년에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99년부터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9, 2000, 2001, 2002년 동안 거의 4년간 약 8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에 성공했던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8년 말 터진 미국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바로 세계 금융 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다음 해였던 2009년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시작됐고요. 2012년까지, 그러니까 2009, 2010, 2011, 2012년 거의 4년 가까이 부동산의 약세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이 4년간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강남 쪽에 몇몇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경우에는 당시 4년간 하락폭이 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 육박하는, 그래서 음마의 이 77제곱미터 같은 제곱미터 평형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 7억 4천에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간 약세를 보이다가
자, 2013년의 주춤, 2014년부터는 쭉 뻗어나가는 그런 부동산 폭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겠죠. IMF처럼 또 이러다 급락하다가 급반등할까? 아니면은 지리하게 한 4년간 꾸준히 빠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상상도 하고 전망도 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축, 작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축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재료를 살펴보죠. 6월 30일까지가 일단 초단기의 이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월 30일까지에 있는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정부가 이 다주택자들에게 6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던 장기 보유 집을 팔 경우에 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이상은 무려 20%포인트를 더 내야 되죠. 이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장특,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6월 30일이 소위 말하는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따라서 이제 5월, 6월부터 상당히 많은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물량, 또 하나 그때 급매물들이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일단 첫 번째 단기 방향성을 이제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관련한 고용 충격인데요. 이건 이제 중기적인 재료. 제가 보기에는 월 한 1, 2년간에 펼쳐질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또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 이때 여지없이 부동산들은 하락을 했는데 왜 지금 코로나19 충격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좀 확 빠지지가 않고 버티는 것 같으냐? 핵심적인 이유는 저금리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크게 조정을 받으려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집주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이 원리금을 내면서 집만큼은 버텨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 낮은 금리, 이 저금리에 따라서 실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향후 1, 2년 내에 고용 충격이 굉장히 퍼지게 될 경우 이것은 실은 큰 변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게 된다. 혹은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정도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한계 가구들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년을 가르지을 이 서울 아파트의 큰 변수는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충격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금리가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내는 부담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부동산이 하락 혹은 급락할 수 있다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기적으로 한 2년 이상, 3년 이상을 놓고 보면 역시 핵심 키워드는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던 금리입니다. 이건 조금 독특한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보통 서울 아파트 부동산은 금리가 낮은 데서 쭉 올라갈 때 집값도 따라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 형국에서 집값도 올라가다가 금리 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타격이 오고 같이 금리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 나올 이 세 번째 패턴은 좀 다르다. 즉 앞으로 코로나19 충격도 극복되면 이 수많은 유동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인플레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집값도 오르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 인플레가 나와서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타격을 받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 1,600조에 육박하고요.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이 거의 한 또 400조가 있습니다. 거의 합쳐서 2,000조가 넘는 지금 빚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트리거가 터져서 3, 4년 동안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주식은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가능성이, 부동산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도 잠깐 끝으로 언급해 볼 텐데요. 현재 이 매매가 안 되니까 세입자들은 그냥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시장은 가격이 오히려 뛰는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변수가 있죠. 바로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는 아마도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월세가 오른다면 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법화 과정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은 이건 차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1대 국회에 얽힌 숙제는 지난해 나왔던 12, 16 이 종부세를 강하게 하는 이 종부세 관련한 대책에 관련한 소득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게 또 21대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가령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라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좀 더 낮춰주자라든가 또 하나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공시가 9억, 시세 12억이죠. 이것을 더 높여서 공시가 12억, 그러면은 시가로는 한 15억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21대 국회가 종부세 관련 법안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약하면 코로나19가 이 부동산 경제 충격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크게 보면 역시 고용과 금리다. 고용이 나빠진다든가 지금은 저금리 상태지만 중장기적 3, 4년 내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 유동성에 의해서 풀린다면 이것은 부동산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